안녕하세요. 오늘도 찾아왔습니다. 좌선생입니다. 자, 손해사정사 의학이론 이제 중반을 넘어서 이제 후반으로 가고 있죠. 오늘은 이제 내분비계에 대해서 여러분하고 말씀을 나눌 텐데요. 내분비계는 보통 이제 호르몬으로 이해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제 여성 호르몬, 남성 호르몬, 성장 호르몬 그때 얘기하는 호르몬이거든요. 이 호르몬이 문제가 생겼을 때도 질병이 많이 발생하죠. 자, 호르몬이 어디에 있는지 먼저 좀 보시면 호르몬은 우리가 대부분 아시는 갑상선 호르몬 뭐 이렇게 알고 계시는데 그거의 중축 그 갑상선 호르몬을 이제 관리하는 역할을 어디서 하냐면 뇌에서 합니다. 뇌 중에서도 옆에서 보시면 맨 앞에 큰 동그라미가 있죠. 그거를 따라가 보시면 저 앞에 비강이거든요. 비강 바로 위에 어떤 구멍이 있어요. 그 구멍을 우리는 터키안이라고 하는데 그 터키안 안에 뇌하수체라는 게 있습니다. 그 뇌하수체가 호르몬의 대장입니다. 그게 이제 중추 역할을 하고 이 뇌하수체 위에 시상하부라는 게 있습니다. 시상하부니까요. 그 위에는 시상이 있겠죠. 그래서 시상하부, 뇌하수체 요 연결고리가 뇌에서 호르몬을 관리하는 역할을 합니다. 그 호르몬은 여기 보시면 갑상선 말씀드렸고요. 그 다음에 흉선, 흉곽 안에 있는 겁니다. 면역과 관련된 거죠. 흉선, 그 다음에 췌장, 우리 인슐린 분비를 해서 당 조절을 하는 그 췌장이죠. 그 다음 부신이 있습니다. 부신은 신장 위에 있어서 부신, 신장에 부과되어 있다 그래서 부신이란 말을 쓰거든요. 그 부신에서 또 호르몬이 나오죠. 그 다음에 난소, 고환에서 성호르몬이 나오죠. 자, 이렇게 호르몬을 내보내는 장기가 있을 수 있고요. 장기 없이 호르몬이 이제 역할을 하는 게 있죠. 그게 뭐냐면 성장 호르몬. 뭐 이런 것들은 장기 없이 우리 몸에서 역할을 하거든요. 그래서 호르몬을 이렇게 뇌하수체에서 나오는 호르몬을 나누어 보면 뇌하수체 앞쪽에서 나오는 전엽에서 나오는 호르몬 6가지, 뇌하수체 뒤쪽에서 나오는 호르몬 2가지를 나눌 수 있는데요. 뇌하수체 앞쪽에서 나오는 호르몬 6가지 중에 위에 하나, 둘, 3개는 장기가 있습니다. 호르몬을 내놓는 장기가 있습니다. 그래서 부신, 갑상선, 성선, 선선, 난소하고 고환이었죠. 그러니까 뇌하수체에서 관리를 해서 장기가 자극을 받아요. 그러니까 뇌하수체에서 내놓는 호르몬은 이 장기를 자극한 호르몬이 나와야겠죠. 그래서 부신피질 자극 호르몬, 갑상선 자극 호르몬, 성선 자극 호르몬 이런 자극 호르몬이 이제 뇌하수체 전엽에서 나오게 되죠. 그러니까 뇌에서 나오게 되죠. 자, 이렇게 장기를 관리하지 않고 뇌하수체 전엽이 자기가 알아서 내놓는 게 있어요. 그게 뭐냐면 성장 호르몬 프로락틴. 프로락틴은 유즙입니다. 엄마의 모유죠. 그거를 내게 하는 거죠. 그 다음에 멜라닌 자극 호르몬. 여기는 자극이란 말을 썼는데요. 장기는 없어요. 근데 멜라닌은 뭐냐면 우리 몸의 색소와 관련된 겁니다. 이 색소와 관련되는데 이 색소와 뭐와 또 관련되는 거냐면 우리의 수면과 관련이 됩니다. 그래서 이렇게 위쪽에 3가지는 뇌하수체, 그러니까 뇌가 우리 몸 뇌 아래쪽에 있는 장기를 자극해서 호르몬을 관리하는 거 3가지. 아래에 있는 성선, 프로락틴, 멜라닌은 장기는 없지만 전 우리 몸에 있는 호르몬을 관리하는 그런 거죠. 후엽에서는 나오는 건 바소프레신과 옥시토신입니다. 바소프레신은 항이뇨 호르몬이라고 하니까 이뇨 호르몬은 소변을 나오게 하는 호르몬이죠. 근데 거기 앞에 항자가 붙었으니까 소변을 나오지 못하게 하는 거죠. 그러니까 몸에서 밖으로 소변을 안 나가게 하는 호르몬이 바소프레신입니다. 왜냐면 우리가 식사를 하시고 물을 드시잖아요. 그냥 먹는 족족 밖으로 나가면 어떻게 되겠어요? 내 몸 안에 물이 유지가 되지 않죠. 물이 유지가 되지 않으면 혈압이 유지가 되지 않습니다. 그래서 혈압을 유지하게 하기 위한 게 바소프레신입니다. 그래서 심장이 문제가 생겨서 심장이 멈추려고 그러잖아요. 그러면 혈압을 올려야 돼요. 혈압이 뚝뚝 떨어지거든요. 심장이 멈추면 쿵쾅쿵쾅 하지 않아서 혈압이 뚝 떨어지거든요. 그럼 쿵쾅쿵쾅 하게 해야 되잖아요. 그럴 때 쓰는 게 이제 바소프레신 주가 되겠습니다. 옥시토신은 자궁과 유방을 자극해서 자궁 수축을 촉진해서 출산을 유지하고 젖분비를 유도한다 그러죠. 옥시토신입니다. 옥시토신은 언제 쓰냐면 우리가 엄마가 산모가 아이를 낳잖아요. 어떻게 해서든 뭐 자연분만을 하든 수술을 해서 제왕절개를 해서 아이를 놓으면 그 늘어난 자궁이 이렇게 수축을 빨리 해야 됩니다. 그 수축을 빨리 돕기 위해서 옥시토신이라는 주사를 놓기도 하죠. 그래서 그렇게 바소프레신, 옥시토신은 우리 몸에 또 장기는 없습니다. 장기는 없지만 우리 몸에 가장 중요한 역할을 하는 그런 호르몬 2가지입니다. 이런 호르몬에 문제가 생겼을 때 질병이 오죠. 자, 질병편으로 넘어가겠습니다. 호르몬 질병 중에서 대표적인 질병이 당뇨병입니다. 당뇨병. 이름을 뜯어서 보면
소변에 당이 있는 병이 당뇨병이죠. 자, 소변에 당이 있으면 안 된대요. 그렇죠? 소변에 당이 있으면 안 된대요. 그러면 그 당은 어디에 있어야 합니까? 혈관 중에, 혈액 중에 있어야죠. 혈액 중에 있어서 이 당이 하는 역할은 뭐냐면 우리 몸의 에너지원으로 사용돼요. 에너지예요. 그렇죠? 그러니까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중요한 거니까 우리 몸에서 밖으로 나가면 안 돼요. 에너지를 써야 되는데. 근데 밖으로 나갔어요. 어디를 통해서요? 신장을 통해서 소변으로 밖으로 나간 거죠. 그러니까 당뇨병은 지금 어디가 망가지고 있다고 느껴지십니까? 기본 신장이 망가지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당은 우리 몸에서 밖으로 나갈 수 없는데 밖으로 나갔어요. 무엇의 형태로? 소변의 형태로. 그러니까 신장이 망가지고 있죠. 그러니까 소변에 당이 많을 거예요. 그렇죠? 소변에 당이 많을 거예요. 혈액 중에는요. 혈액 중에도 당이 많을 거예요. 왜냐하면 당이 에너지원이잖아요. 에너지로 쓰고 나면 당이 없어야 돼요. 혈액 중에. 에너지를 다 쓰고 나면. 근데 남아서 소변으로까지 넘쳐 흘러간 거잖아요. 그러니까 혈액 중에 당이 많다는 건 에너지로 소화를 못하고 있다 이런 얘기예요. 자, 그렇게 에너지로 소화를 못하고 있는 이유를 보니까 읽어볼까요? 당 대사를 조절하는 호르몬인 인슐린 분비. 자, 인슐린이 당을 조절하는 거예요. 이 인슐린 분비가 1번 부족, 2번 작용하는 힘이 약해서. 부족, 작용하는 힘이 약해서예요. 언제 이렇게 되겠습니까? 일단 인슐린이 아예 안 나오면 인슐린이 나오는 부위가 어디라고 배우셨습니까? 췌장. 췌장이 완전히 망가지거나 아니면 나오긴 하는데 힘이 약해져요. 우리가 사람이 아기 때부터 어른이 되어서 이제 하늘나라 갈 때까지 쭉 자라가면서 또는 나이가 들어가면서 어쨌든 청년, 중년을 넘어서 노년으로 가면 모든 힘이 다 빠지잖아요. 인슐린도 똑같아요. 그러니까 나이가 드시면서 인슐린 힘도 분비의 역할도 낮아지는 겁니다. 그래서 나이가 드실수록 당뇨의 위험은 높아진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죠. 그래서 어쨌든 인슐린 분비가 안 되거나 아니면 힘이 약해서 에너지를 이용하지 못하고 소변으로 배설되는 당대사 질환입니다. 자, 여기는 그림이 이렇게 나와 있는데요. 그림이 좀 어려운 것 같지만 설명을 들으시면 괜찮으실 거예요. 자, 헬시라고 써있는 건강한 사람입니다. 건강한 사람이 옆에 있는 푸드 식사를 하시죠. 식사를 하시면 어디에 들어갑니까? 우리 배우셨어요. 식도를 통해서 위로 가요. 위에서 무엇을 하냐면 소화를 시켜요. 소화는 죽처럼 만드는 겁니다. 그래서 펩신이 나와서 죽처럼 만든다 말씀드렸어요. 그래서 죽처럼 다 만들어졌어요. 그러면 어디를 가냐면 소장으로 가죠. 12지장을 통해서 소장으로 가면 소장이 하는 역할은 에너지로 된 혈액으로 그 에너지를 다 흡수한다. 그래서 소화 흡수라는 얘기 썼어요. 흡수를 해요. 흡수를 하면 피의 형태로 에너지, 피의 형태로 당이 있습니다. 자, 이렇게 있으면 옆에서 누가 준비하고 있냐면 췌장, 저기서 판크레아스라고 보이시나요? 판크레아스가 췌장입니다. 췌장에서 인슐린이 나와요. 인슐린이 나와서 이 혈액 중에 당의 형태로 된 애랑 만나요. 그러면 에너지, 근육을 쓸 수 있어요. 위가 움직일 수 있어요. 뇌가 이해할 수 있어요. 기능을 할 수 있어요. 우리 몸의 모든 게 기능을 할 수 있어요. 그런 형태가 되면 우리 혈액 중에서는 당도 없어졌고 이제 인슐린도 없어진 이게 정상적인 상태입니다. 그래서 먹어야 되고 인슐린이 제대로 나와야 되거든요. 그게 정상적인 상태입니다. 그런데 1형 당뇨는 식사를 하셨어요. 음식물이 위에 갔어요. 소화가 됐어요. 그 다음에 소장에서 흡수가 됐어요. 영양분으로. 그러면 누가 준비하고 있었냐면 췌장에서 인슐린이 준비하고 있어야 되는데 췌장에서 인슐린이 하나도 안 나와요. 췌장이 망가져 버렸어요. 그러면 이 혈액 중에 있는 당은 어떻게 됩니까? 사용을 못해요. 에너지원으로. 그러니까는 혈액 중에서 넘쳐나서 신장을 통해서 소변으로 밖으로 나가버려요. 그러면 이 사람의 몸에는 에너지원이 있습니까? 없습니까? 당이 있었는데 하나도 못 썼잖아요. 그러면 이 사람의 치료는 어떻게 해야 됩니까? 인슐린을 줘야죠. 전 세계에서 아직까지는 인슐린은 주사제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당뇨 환자인데 인슐린을 쓰고 있다 그러면 1형, 지금 1형이죠. 1형이거나 아니면 당의 형태가 당 수치가 굉장히 높으신 분들, 그런 분들은 인슐린을 사용하게 됩니다. 자, 그래서 1형 당뇨의 치료는 인슐린 주사입니다. 자, 2형 당뇨입니다. 2형 당뇨는 똑같이 식사를 하셨어요. 위에 가서 소화가 됐어요. 소장에 가서 흡수가 됐어요. 그래서 피의 형태로, 당의 형태로 피 안에 녹아져 있어요. 그러면 옆에서 췌장에서 인슐린이 나와야겠죠. 나오는데 아까 뭐라고 그랬냐면 쬐끔 나오는데 제대로 역할을 못하거나 그러면 당을 에너지로 원으로 썼는데 당이 지금 남았잖아요. 그렇죠? 남았으니까 신장을 통해서 밖으로 나가는 거예요.
그러면 2형 당뇨 환자의 치료는 어떻게 하면 되겠습니까? 인슐린에 맞춰서 식사를 쬐끔 하시면 돼요. 그렇죠? 그러니까 식사 조절하세요. 그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당뇨 환자는. 또는 췌장에서 인슐린이 많이 나오게 역할을 하게 하면 되잖아요. 그 역할을 하게 하는 이유 중에 하나가 자극 중에 하나가 운동을 하시는 겁니다. 운동을 하시면 췌장에서 인슐린이 조금 더 나오거나 아니면 조금 더 일을 할 수 있는 힘 있는 인슐린이 나오게 되죠. 그래서 1형 당뇨하고 2형 당뇨의 치료 형태가 달라지는 그런 상태가 되죠. 자, 2형 당뇨는 인슐린 지금 썼습니까? 안 썼습니까? 처음부터 인슐린 쓰진 않았죠. 그래서 2형 당뇨를 예전에는 인슐린 비의존성 당뇨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1형 당뇨는요, 예전에는 뭐라고 그랬냐면 인슐린 의존성 당뇨 이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인슐린 의존성 당뇨 1형은 언제부터 왔냐면 췌장이 완전히 지금 기능을 못했잖아요. 그러니까 이유가 없어요. 언제부터? 아기 때부터. 그래서 1형 당뇨를 예전에는 이유 없이 아기 때부터 왔다 그래서 소아형 당뇨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소아형 당뇨가 2형 당뇨도 있을 수는 있어요. 소아 때 오는 당뇨가 하지만 2형 당뇨는 나이가 드셔서 오는 당뇨가 더 많으신 거죠. 자, 당뇨병은 이런 거예요. 그러니까 당뇨병이다 그러면 인슐린이 제대로 역할을 못했습니다. 1형, 2형으로 나누어졌습니다. 치료가 달라졌습니다. 그 치료에 대해서 기억을 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래서 진단 기준입니다. 얼마면 되겠냐 이거죠. 그렇죠? 얼마면 당뇨라고 진단하겠냐. 자, 당뇨는 소변에 당이 있는 겁니다. 그런데 우리는 소변 검사로 당뇨병을 확진하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소변 검사는 조금 오류를 일으킬 수 있어요. 그래서 이 소변에 나오기 전인 혈액 중에 얼마가 있느냐를 가지고 확진을 합니다. 자, 거기 보시면 공복 혈당 굶고 하시는 거죠. 얼마나 굶으시죠? 보통 한 8시간 굶습니다. 4시간에서 8시간, 8시간 보통 얘기합니다. 공복 혈당이 126mg/dL. 단위를 기억하세요. 우리 질병에서는 단위를 묻는 문제들이 꽤 나오고 있습니다. 자, 공복 혈당은 mg/dL입니다. 126이 넘으면 당뇨로 판정합니다. 근데 한 번만 검사하는 게 아니라 다른 날, 같은 날 2번 검사하는 게 아니라 다른 날 연속해서 나와야 됩니다. 오늘 했더니 당뇨예요. 내일 했더니 당뇨가 아니에요. 그 다음에 당뇨가 예요. 그러면 중간에 당뇨 아닌 게 나왔잖아요. 이건 안 됩니다. 다시 한번 하는 거죠. 자, 그 다음 두 번째는 포도당 부화 검사입니다. 포도당 부화 검사는 식사를 하시는 거예요. 식사를 하시고 2시간째 검사를 하시는 겁니다. 식사를 하시고 2시간째 왜요? 가장 당 수치가 높습니다. 가장 당 수치가 높을 때 이제 검사를 하시는 거죠. 그게 200mg/dL 이상이면 당뇨로 진단을 합니다. 이것도 다른 날 2번 검사합니다. 세 번째, 삼다라고 그랬죠. 예전에 저희가 중고등학교 다닐 때 당뇨 환자 3다 이렇게 배우면 3개가 많대요. 다음, 다뇨, 다갈 이렇게 배우셨거든요. 근데 그거 아닙니다. 다음하고 다갈은 같은 거예요. 그래서 다갈만 이제 우리는 배우십니다. 그래서 다뇨, 다갈. 다뇨는 뭐냐면 우리 몸은 짠기, 달달한 기 이런 게 똑같아야 돼요. 그게 항상성 이렇게 얘기하거든요. 근데 지금 우리 몸의 당뇨 환자는 어떻게 되어 있습니까? 달달해져 있는 거잖아요. 달달해져 있으니까 이 달달한 거를 빨리 빼고 싶어요. 우리 몸에서. 그게 다뇨입니다. 그러면 달달한 거를 빼고 싶어요. 또 하나는 달달한 걸 먹어서 중화시키면 되잖아요. 먹어요. 그게 다갈, 다음에 해당하는 겁니다. 그래서 먹었어요, 뺐어요. 이거는 같은 기전으로 보이지만 다른 겁니다. 먹어야만 나가는 게 아닙니다. 먹는 거와 상관없이 나가고 나가는 거와 상관없이 먹게 됩니다. 그래서 다뇨, 다갈은 같은 기전이 아니다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또 하나는 체중 감소입니다. 다음, 다뇨, 다갈 할 때 다음 빼고 지금 체중 감소가 나왔죠. 체중 감소는 지금 우리 당뇨 환자를 보시면 인슐린이 제 역할을 못해서 에너지가 지금 활용이 안 됐잖아요. 그러니까 근육이 제대로 일을 못 하잖아요. 그러니까 근육이 쪽쪽 말라지는 거예요. 그래서 당뇨 환자가 처음에는 비만한 환자가 당뇨가 시작했다가 당뇨의 유병 기간이 길어지면 살이 쪽 빠져요. 그러니까 체중 감소. 이 세 가지 다뇨, 다갈, 체중 감소가 있으면서 아무 때라도 굶고 검사를 하든 혈당을 밥 먹고 혈당 검사를 하든 아무 때나 검사를 했더니 200이 넘었어요. 그러면 또 당뇨로 진단해요. 이 세 가지 앞에 있는 1번, 2번, 3번은 다른 날 연속해서 2번 나와야 되는 거예요. 너무 불편하시잖아요. 그래서 한 2000년도 들어서 의사들이 다시 검사 기법을 이제 개발했어요. 그게 뭐냐면 HbA1c입니다. A 다음에 이게 1자입니다. 숫자 1. I자가 아니라. 그래서 HbA1c라고 하는데 이걸 당화혈색소 이렇게 얘기합니다.
자, 혈색소부터 보여오죠. 혈색소는 앞에 나온 HB, 그게 헤모글로빈의 약자이거든요. 헤모글로빈의 혈색소는 뭐냐면 피의 색을 담당하는 애가 혈색소입니다. 피의 색. 우리 피의 색 무슨 색입니까? 빨간색이죠. 빨간색은 적혈구, 백혈구, 혈소판 중에 무슨 색입니까? 적혈구. 우리 몸의 피에는 적혈구가 굉장히 많아요. 그래서 빨간색처럼 보이는 거거든요. 이 빨간색의 색깔을 담당하는 게 혈색소입니다. 영어로는 헤모글로빈 이렇게 얘기하죠. 이 혈색소가 빨간 피를 담당하는 건 혈색소, 적혈구 안에 있겠죠. 적혈구는 우리 몸에서 내가 태어나서 죽을 때까지 같이 하나의 세포가 계속 하는 게 아니라 얘도 살고 죽고 한다 말씀드렸어요. 자, 얼마나 살고 죽고 하냐면 90일에서 120일. 120일 기준으로 하면 3달. 그러니까 3-4달을 혈색소가 생존하거든요. 그러니까는 당이 너무너무 많아서 혈액 중에 제일 많은 적혈구 중에 혈색소에 딱 붙어 있는 거예요. 그러면 이 당은 혈색소가 사는 만큼 사는 거죠. 그래서 HbA1c는 당화혈색소는 당에 3-4개월간 어떻게 진행되는지를 보여주는 겁니다. 그래서 얘는 한 번만 검사해도 확진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자, 당화혈색소는 6.5% 이상이면 확진합니다. 6.5%. 그래서 6.5 이상이면 확진하고 치료를 하기 시작하죠. 10이 넘어가면 굉장하잖아요. 그래서 이 당화혈색소를 가지고 보험금을 지급하는 그런 특약들도 있게 됩니다. 자, 이 진단 기준이 굉장히 중요해요. 굉장히 중요해서 한 2번 나왔나요? 꼭 나오는 문제 중에 하나예요. 자, 그러면 당은 굶고 검사한 당뇨 혈당이 지금 126 이상이라고 그랬잖아요. 그러면 굶고 검사할 때 125는 괜찮냐? 이렇게 보실 수 있잖아요. 그 밑에 보시면 정상치가 나와요. 공복 혈당으로 정상치는 99 이하예요. 그럼 100부터 100은 정상 아니라며요? 125까지. 126은 당뇨니까요. 그 사이는 뭐예요? 정상이라고 얘기하지 않아요. 뭐라고 얘기하냐면 당뇨 전 단계라고 얘기해요. 얘는 특별히 이름을 가지고 있어요. 무슨 이름을 가지고 있냐면 공복혈당 장애. 공복혈당이 제대로 문제가 생겼다는 거죠. 공복혈당 장애. 자, 공복혈당 장애는 당뇨입니까? 아닙니까? 아닙니다. 정상입니까? 아닙니까? 아닙니다. 그럼 뭡니까? 얘는 전 단계라는 새로운 단계를 갖고 있어요. 예전에 저희가 잘못 배운 것 중에 하나가 예전엔 그렇게 가르쳤어요. 정상 아니면 이상이었어요. 정상 아니면 질병이었어요. 그런데 지금은 그 중간 전 단계를 다 갖고 있어요. 정상암 중에 전 단계 암이 있거든요. 전 단계 암은 우리가 상피내암, 제자리암 이렇게 상피내암은 아니군요. 경계성암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죠. 그래서 전 단계를 갖고 있는 겁니다. 이 전 단계에 대해서도 굉장히 중요해요. 왜 중요하냐면 이때 아까 말씀드린 이형 당뇨처럼 식사 조절 또는 몸무게 조절을 안 하면 바로 당뇨가 넘어가니까 당뇨 전 단계에서 조절하는 게 굉장히 중요하죠. 그래서 우리나라에서 보건당국에서 당뇨 전 단계에 대해서 국민들에게 관리하세요. 치료까지는 아니죠. 병이 아니니까 관리하세요. 어떻게 하세요? 계속 공부를 하는 겁니다. 그래서 이 전 단계에 대해서도 시험에 나오기도 하죠. 자, 식사하시고 2시간째 200 이상이면 당뇨였잖아요. 그럼 얼마까지가 정상이냐면 139 이하, 139까지가 정상입니다. 그러면 140부터 199까지는 전 단계죠. 이 전 단계의 이름을 갖고 있습니다. 내당능 장애 이런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당이 안에서 제대로 역할을 못한다. 문제가 생겼다. 이런 얘기를 하는 거죠. 그래서 당뇨병은 진단 기준 굉장히 중요합니다. 전 단계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래서 수치, 단위 다 중요한 게 당뇨입니다. 자, 당뇨는 진단 기준도 중요하지만 누구에게 생길 수 있냐 위험군도 굉장히 중요하죠. 위험군은 말씀드렸어요. 1형은 아기 때부터 생기는 거니까 모르겠어요. 왜 생기는 건지. 2형은요. 나이 드셔서 생긴다며요. 인슐린이 제 역할을 못해서 나이가 드시면 힘이 빠지니까 그런 얘기를 했었죠. 자, 그거 외에 이제 다른 것들이 있나 봤더니 1형은 모르는 거니까 빼고요. 2형 당뇨에 대한 위험군만 저희가 배우시죠. 나이가 45세 이상. 자, 나이가 45세 이상이면 이제 위험 수치로 지나간다. 그렇게 얘기를 하고요. 과체중 BMI는 바디 매스 인덱스죠. 그래서 체질량 지수입니다. 체질량. 그래서 몸에서 뼈를 뺀 거의 지수가 얼마냐, 질량이 얼마냐 했더니 25는 숫자고요. kg는 자기 몸무게입니다. kg를 뭘로 나누냐면 자기의 키의 제곱으로 나누는데 키를 우리가 보통 센치로 측정하시잖아요. 170 남자분들 170이다 그러면 170cm잖아요. 그거를 메타로 환산을 해요. 그걸로 해서 제곱을 하는 겁니다. 그래서 자기 몸무게를 자기 키, 메타의 제곱으로 나누었을 때
25가 넘어가면 과체중입니다. 30이 넘어가면 우리나라에서는 비만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25가 넘어가면 이제 과체중이니까 과체중 BMI 25 이상이면, 여기 단위 중요해요. 단위 기억하셔야 됩니다. 이상일 때. 그다음에 직계 가족이 비만일 때는 이제 가족력이 이제 올 수 있죠. 그다음에 신체 활동 저하. 과체중이라고 해서 신체 활동을 저하에 딱 같은 건 아니죠. 2번과 4번이 같은 조건은 아닙니다. 그래서 각각을 외우시는 겁니다. 그다음에 과거 당 조절 장애입니다. 아까 말씀드린 전 단계. 전 단계가 당 조절 장애로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다음에 임신성 당뇨. 임신성 당뇨는 임신 전후에는 당뇨가 아니에요. 그런데 임신했을 때만 당뇨가 오는 분들이 있거든요. 그런 분들은 임신 출산 후에 당뇨가 아니에요. 그런데 출산 후 한 10년이 넘어가면 2형 당뇨가 오시는 분들이 있어요. 또는 몸무게 4.1kg 이상의 출산형, 아이가 임신성 당뇨가 되면 그 안에 있는 태아가 당이 너무 많으니까 계속 커요. 그래서 그 몸무게가 굉장히 많이 늘어난 아이들이 되죠. 그 다음에 고혈압 140에 90 이상, 미리미리 HG 단위 외우세요. 미리미리 HG는 우리 질병의 단위 중요하다고 그랬으니까요. 그다음에 고밀도 콜레스테롤. 고밀도 콜레스테롤 조금 이따 배우실 텐데, 고밀도 콜레스테롤은 우리 몸 안에 기름기 중에 혈관 벽에 붙으려고 하는 기름기를 없애는 그런 좋은 콜레스테롤이에요. 그러니까 얘는 많을수록 좋은데, 이게 적어지면 35 이하로 적어지면 문제다. 그다음에 중성지방. 중성지방은 우리가 지금 당뇨를 하고 있는데, 당은 넘쳐가지고 지금 당이 넘쳤잖아요. 그러면 그냥 소변을 통해서 나가는데 이게 너무너무 아까우니까, 당이 에너지니까요. 에너지원이니까. 그래서 중성지방으로 보관을 하게 되거든요. 그래서 당이 너무 넘쳐서 중성지방으로 보관하고 있기 때문에 중성지방이 250이 넘어가면 또 당뇨로 갈 수 있다. 이런 얘기를 하는 거죠. 다낭성 난소 증후군은 난소에 낭종이 많아지는 겁니다. 이유를 모르겠어요. 근데 당뇨로 갈 가능성이 많다. 혈관 질병, 질환 병력, 혈관 질환이 뭐가 있냐면, 우리가 보통 알고 있는 혈관 질환은 지금 당뇨도 혈관 질환이고요. 고혈압, 이상지질, 뇌졸중 뭐 이런 것들이 다 혈관 질환이 되겠습니다. 이런 문제들이 고위험군으로 갈 가능성이 있는 거죠. 자, 합병증입니다. 당뇨는 당뇨 자체의 문제보다는 합병증이 더 위험하다, 이렇게 우리가 알고 계시죠. 자, 당뇨의 합병증은 급성 합병증과 만성 합병증이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보통 알고 계시는 거는 만성 합병증이에요. 근데 급성 합병증은 굉장히 위험합니다. 혼수를 일으키고 잘못되면 사망에 이르기까지 그렇게 가는 것이 급성 합병증인 거죠. 근데 급성 합병증은 치료하면 바로 좋아집니다. 만성 합병증은요, 좋아지지 않습니다. 조절만 가능합니다. 그래서 급성 합병증은 회복이 가능합니다. 완전히 없어질 수 있습니다. 그런 급성 합병증이 두 가지입니다. 하나는 당뇨병성 케톤산증. 당뇨병 때문에 산증, 우리 몸에 산이 올라가는 그런 거고요. 그 다음에 두 번째는 고삼투압성 비케톤성 혼수. 케톤은 없는데 혼수가 발생한 그런 거 두 가지인데, 1번에 해당하는 당뇨병성 케톤산증은 뭐냐면, 우리가 지금 에너지원이라는 당이, 인슐린이 없어서 에너지원으로 못 썼잖아요. 그렇죠? 그러면 내 몸은 무엇을 에너지원으로 써야 되잖아요. 그게 뭐냐면 지방을 태우는 거죠. 지방을 태워서 에너지원을 써요. 그러면 태우고 남는 재가 있을 거 아니에요. 재가 뭐냐면 케톤산이에요. 그러니까 당이 없으니까 자꾸 지방을 태우는 거예요. 자꾸 지방을 태워서 케톤산이 계속 내려앉는 거예요. 그래서 혼수, 머리 쪽에서 혼수가 생기는 거거든요. 이게 누구에게 생기냐면, 인슐린이 없는 사람. 인슐린이 이제 안 들어오니까 없구나, 에너지원이 없구나 하면서 지방을 계속 태우는 거거든요. 그래서 당뇨병성 케톤산증은 1형 당뇨병 환자에게서 많이 옵니다. 물론 2형에서도 올 수 있습니다. 하지만 1형 환자에게서 올 수 있는 거예요. 얘 치료는 뭡니까? 인슐린 쓰면 당을 에너지원을 쓸 수 있잖아요. 그러니까 인슐린을 쓰는 겁니다. 근데 인슐린을 맞아야 되실 분들이 안 맞아지니까 그 케톤산증이 오는 거죠. 당뇨병 중에 인슐린을 꼭 써야 되는 환자들, 1형 당뇨 환자들 있잖아요. 그래서 1형 당뇨 환자들이 치료를 거부하시는 거예요. 그러면 당뇨병성 케톤산증이 오는 거죠. 그래서 요 케톤산증의 치료는 인슐린 빨리 쓰는 겁니다. 두 번째, 고삼투압성 비케톤성 혼수. 자, 케톤은 발생하지 않았어요. 지방은 아직 태우지 않았어요. 그런데 삼투압이 높대요. 삼투압은 우리 몸에 달달한 거, 짠기, 뭐 그런 겁니다. 지금 우리 당뇨 환자들은 우리 몸에 어떻게 되어 있습니까? 자기 몸이 달달한 단기가 높아져 있잖아요. 그게 더 높아지는 거예요. 얘를 조절하기 위해서 뭘 했습니까? 소변을 빼. 그렇죠? 그러니까 소변으로 나가는 게 다뇨였잖아요. 지금 다뇨가 막 되고 있어요. 이거 빼기 위해서.
당을 빼기 위해서. 또 하나는 당을 중화시키기 위해서 물을 먹어야 되잖아요. 근데 이 환자 물을 안 먹는 거예요. 그러니까 소변은 나가는데 물은 안 들어와요. 그러면 몸은 어떻게 됩니까? 탈수가 오죠. 근데 계속 참아. 강력한 정신용역 참아요. 그러면 어떻게 되냐면 마지막에 끝까지 물을 보관하다가 마지막에 물을 끌어오는 부위가 어디냐면 뇌 쪽이에요. 뇌에서도 물을 끌어와요. 그러면 뇌가 의식을 잃게 되죠. 그래서 혼수에 생기는 거예요. 두 번째 고삼투압성 비케톤산증은 1형 당뇨라기보다는 2형 당뇨에서 많이 와요. 2형 당뇨에서 물을 안 드시는 분들. 그러니까는 물을 먹어야지만 소변, 그거 아니라고 그랬죠. 소변 나가는 거하고 먹는 거는 다른 기전이라고 말씀드렸어요. 그래서 소변은 계속 나가는데 물을 안 드셔요. 탈수. 마지막까지 뇌에서 끌어오는 거죠. 그래서 고삼투압성 비케톤성 혼수 환자는 혼수까지 안 갈 수도 있어요. 안 갈 수도 있는데 굉장히 위험해지시는 거죠. 이 환자 치료는 어떻게 합니까? 물 드시는 겁니다. 그래서 당뇨 환자들은 물을 많이 드셔야 돼요. 물 먹으면 소변 갈까봐 너무 불편해서 물 안 먹으려고 큰일 나시는 거예요. 그래서 물 드셔야 되는 게 당뇨 환자다 이렇게 봅니다. 자, 이제 만성합병증으로 갈까요? 만성합병증은 우리 많이 알고 있어요. 자, 우리 몸에 혈액 중에 당이 이렇게 높아지면 당이 덩어리가 커요. 덩어리가 커서 신장으로 나갈 때 신장을 망가뜨리고 나가는 것 중에 하나거든요. 이 덩어리가 크니까 큰 게 혈관 중에 많으니까 혈관 안쪽에 있는 맨 안쪽에 있는 내피라는 세포가 있어요. 그 내피라는 세포를 자꾸 망가뜨려요. 변형을 일으켜요. 변형을 일으키면서 혈관병들을 만드는 거예요. 그래서 변형을 일으키면서 여기에 피가 나잖아요. 그러면 그 주위에 또 이제 백혈구들이 와야 될 거 아니에요. 염증 반응을 일으키고 염증 반응 거기에 이상한 것들이 앉아가지고 이렇게 혈관이 좁아져요. 혈관이 좁아지는 거, 뇌혈관이 좁아져서 문제가 생기는 거, 뇌경색, 뇌출혈. 그렇죠? 그 다음에 심장의 혈관이 좁아져서 문제가 생기는 거, 급성 심근경색 협심증. 뇌혈관과 심장혈관은 대혈관, 큰 혈관이잖아요. 그래서 대혈관에서 생기는 거, 뇌혈관, 심장혈관의 문제. 그러면 작은 혈관에는요, 더 많이 생기죠. 작은 혈관에 생기는 게 기억에 있는 망막병증. 그 다음에 신증. 신증은 뭐냐면 신장의 문제입니다. 아까 말씀드린 게 당은 소변으로 나가기 때문에 나가기 직전 어디를 거치냐면 신장을 거치죠. 그래서 신장을 망가뜨리는 겁니다. 그래서 신장을 망가뜨리고 있어요. 그 다음에 당뇨병성 신경병증. 신경병증은 우리 몸의 전신에 다 뻗어져 있는 신경. 그 신경이 누구의 영양분을 먹고 사냐면 혈액 공급에 의한 영양분을 먹고 살거든요. 그러니까 신경도 많이 문제가 생겨요. 자, 그래서 미세 혈관 중에 신증, 신경병증은 얘기했어요. 그다음 망막증은 뭐냐면 우리 눈에 보게 하는 게 시신경이죠. 시신경이 이제 분포되어 있는 게 망막이죠. 그래서 안구가 있으면 맨 바깥쪽에 우리가 눈에 보시면 흰 부위가 있죠. 그게 공막이에요. 맨 안쪽에 있는 게 망막이에요. 그 사이에 있는 게 맥락막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 이 망막에 혈액 공급이 돼야 되잖아요. 혈액 공급이 잘 안 되는 거예요. 혈액 공급이 안 되면 어떻게 하냐면 자기가 혈관을 만들어요. 그러면 밖에서 혈액 공급이 안 되니까 자기 안쪽, 망막 안쪽에서 혈액을 만들잖아요. 그러면 이 만든 혈액이 망막을 물고 떨어져요. 그러면 뒤에 있는 공막하고 망막이 떨어져요. 그래서 실명이 되는 겁니다. 그래서 망막증은 비증식, 뭐가 비증식이면 혈관이 비증식. 그래서 혈관이 증식하지 않은 망막증이 있고요. 그 다음에 혈관이 만들어지는 증식 당뇨병성 망막증이 있습니다. 증식 당뇨병성 망막증이 되면 조금 있으면 망막하고 공막이 떨어져서 안 보이시게 되잖아요. 그러니까 혈관이 생기기 직전 또는 혈관이 생기면 빨리 이 혈관을 지져서 없어지게 해야 돼요. 그래서 레이저로 망막 치료를 하시는 분들이 꽤 있으시죠. 그래서 당뇨다 그러면 의사들이 여러 검사를 해요. 여러 검사, 다른 합병증이 생겼을까 봐 여러 검사를 하면서 치료하면서 이렇게 진행을 하는데 다른 데 협진 많이 하죠. 반드시 처음에 협진하는 데가 안과예요. 뭐 때문에요? 이 망막증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당뇨 환자들은 여러 가지 많이 고생을 하시지만 눈 때문에도 굉장히 많이 고생하십니다. 자, 그 다음에 족부궤양입니다. 족부궤양은 당뇨 환자가 발가락에 이제 헐어요. 궤양이 생겨요. 그러면서 회복이 안 되는 거거든요. 왜 그럴까 했더니 지금 혈액 중에 당이 너무 많잖아요. 당이 너무 많으니까 당은 무겁고 큰 거라고 그랬잖아요. 잘 흐르질 않아요. 흐르질 않으니까 저 아래쪽에 맨 말초까지 혈액 공급이 잘 안 돼요. 우리 몸의 제일 아래 말초는
발가락 이렇게 볼 수 있죠. 뇌는요, 큰 혈관으로 가요. 큰 혈관으로 가기 때문에 크게 문제가 되고 있긴 하지만, 이게 뭐 대혈관에 문제가 되고 있긴 하지만 완전히 썩어서 뭐 그건 조금 시간이 걸리거든요. 그런데 족부계양은 저 발가락 쪽이잖아요. 힘을 가지고 가기에도 조금 멀잖아요. 그러면서 저기 밑에까지 혈액순환이 안 되니까 신경이 일을 덜 해요. 그래서 감각이 둔해져요. 그래서 저온 열상을 입을 수도 있어요. 우리 환자들이, 당뇨 환자들이 말초, 그러니까 손가락, 발가락이 시려 그러시는 분들이 있거든요. 그래서 조금 날씨가 차지면 바닥 담요 같은 거를 이제 전기 담요 같은 거를 쓰세요. 그러면서 제일 낮은 온도를 해놓고 계시거든요. 제일 낮은 온도를 해놔도 거기에 환자가 화상을 입어요. 감각이 덜해서. 자, 화상을 입었어요. 그러면 이 화상을 입었으면 다른 것으로부터 우리 몸이 공격을 받았잖아요. 공격을 받았으면 내 몸이 그걸 이겨내야 되죠. 이겨내야 되는데 그 이겨내는 능력이 떨어져요. 그래서 세균 감염이 생기면 저항력이 떨어져요. 저항력이 떨어져 회복이 잘 안 되시는 거예요. 자, 이런 환자들은 어떻게 이런 환자들이 많이 오냐면 당뇨병 기간이 오래된 사람. 그러니까 1년 차, 2년 차에는 많이 오지 않죠. 한 보통 10년 차 이상 되면 굉장히 조심해야 되는 거죠. 당뇨 조절이 잘 안 되시는 분. 약을 드셨는데도 200에서 왔다 갔다 하시는 분이 있어요. 그러면 문제가 심각하다 이러는 거죠. 호발 부위는 이렇게 눌리는, 혈액 공급이 더 잘 안 되는 상황이 오는 부위, 이렇게 눌리는 부위가 많아요. 그래서 발이니까요, 이게 돌출되어 있는 분, 족관절 외과. 족관절 외과는 발목 쪽에서 바깥 복숭아뼈 쪽 이렇게 배우신 거. 그다음에 제1 중족지가 어디입니까? 엄지발가락 중에서 무지외반전처럼 이렇게 톡 튀어나와 있는 곳 있죠. 그다음에 발 뒤꿈치, 이런 데가 이제 호발 부위가 되겠다는 겁니다. 치유는 이게 헐었잖아요. 그다음에 패이고 헐고 뭐 이러는 거니까 철저한 변연절제술. 그러니까 변연절제술은 썩은 부위를 긁어내는 거죠. 긁어내고 드레싱을 해줘야 된다, 이런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자, 치료로 갈게요. 당뇨병이 뭡니다. 당뇨의 진단 기준은 어떻게 됩니다. 합병증은 뭡니다까지 얘기했어요. 그러면 치료. 치료. 우리는 의사는 아니에요. 손해 사정 사이니까. 의사는 아니지만 이 사람이 잘 조절되고 있는지 않는지를 우리가 좀 알 필요가 있어요. 손해 사정사로서. 왜요? 요즘에 보험 가입 상품 중에 유병자 상품이라는 게 참 많거든요. 병이 있으신 분이 가입하시는 거예요. 예전에 유병자는 가입 하나도 안 해드렸잖아요. 근데 병이 있으신 분이 들어오는데 당뇨병으로 계속 약 드시고 계신 분은 가입 가능하다는 얘기거든요. 그때 당뇨병으로 계속 약을 드신 분이 가입하는데 그 계속 가입 중에 너무 이렇게 하이로 튀면 안 되잖아요. 병 자체가. 그러니까 안정적이다, 안정적이지 않았다는 우리가 좀 평가할 수 있어야 되는 거죠. 그래서 치료가 잘 되고 있는지 없는지를 좀 우리가 보셔야 될 필요가 있는 거죠. 그래서 이런 걸 공부하게 됩니다. 자, 당뇨병 치료는 중간에 보시면 5가지 수단이 있다네요. D, DS라고. D는 식이 조절입니다. 다이어트. 그 다음에 E는 운동이죠. 엑서사이즈. E는 에듀케이션, 교육입니다. 자기가 지금 현재 어떤 상황인지. 지금 그대로 운동 안 하시고 식사 그대로 하시면 무슨 문제가 발생하신, 이런 것들 계속 교육을 하는 거죠. 그 다음에 약물입니다. 드럭입니다. 약을 드셔야 돼요. 인슐린을 맞으셔야 돼요. 근데 지금 인슐린은 주사 형태라고 그랬잖아요. 인슐린을 맞으시는 1형 당뇨는 환자는 지금 온 몸이 벌집 쑤셔놓은 것 같아요. 그래서 당뇨병 환자 주사 부위가 있어요. 팔에 놓다가 안 되면 여기 놓다가 복부 네 군데로 이제 나눠가지고 이렇게 돌려서 맞고요. 그 다음에 허벅지로 하고 막 그러거든요. 그러니까 온 몸이 벌집 쑤셔놓은 것 같아요. 주사 맞으셔서. 그러니까 안 하고 싶으신 거죠. 한 5년 지나가면. 그럼 큰일 난다는 거죠. 그래서 약물요법도 굉장히 중요합니다. 자, 자가혈당 검사. 자기가 현재 어떤 상태에 있는지를 당뇨 환자는 자기가 하시잖아요. 그래서 셀프 모니터링을 해야 됩니다. 그래서 이 5가지를 좀 기억하실 필요가 있고요. 조절 목표 전체가 나온 적은 없어요. 하지만 어떤 조절을 갖고 있는지를 좀 보셔야 됩니다. 일단은 당뇨니까 공복 혈당 조절이 되는지 확인해야죠. 그 다음에 취침 전 혈당은 우리 포도당 드시고 검사한 그거랑 비슷한 상황입니다. 당화혈색소 진단 기준이었죠. 그 다음에 보시면 이 앞에 3가지는 당뇨 진단 기준에 해당하는 거잖아요. 근데 뒤에는 그거 아닙니다. 혈압, HDL은 저밀도 콜레스테롤이죠. 그 다음에 중성지방. 3가지는 당뇨하고 항상 같이 다니는 겁니다. 그래서
당뇨 환자는 혈압과 지질에 문제가 생기겠구나. 이 세 가지 같이 관리를 하는구나. 그래서 이 6가지 관리 목표 조절 6가지를 좀 기억하실 필요가 있으시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당뇨는 이 정도 정리할게요. 자, 그 다음에 이상지질혈증입니다. 이상지질혈증은 우리가 기존에는 고지혈증 이렇게 얘기하던 겁니다. 근데 이제는 고지혈증이라고 하지 않습니다. 왜냐면 높을수록 좋은 것도 있거든요. 자, 그 얘기를 하려고 그래요. 자, 지질은 기름기죠. 내 몸 안에 기름기, 우리 몸 안에 기름기. 기름기는 4가지를 검사하게 됩니다. 어떻게 검사하냐면 총 콜레스테롤, 저밀도 콜레스테롤, LDL이죠. 로우 덴시티입니다. 저밀도 콜레스테롤, 고밀도 콜레스테롤, 중성지방 이렇게 있는데 이상 수치 먼저 보시면 총 콜레스테롤 240이 넘어가면 초과니까 241 붙었겠네요. 그러면 문제예요. 저밀도는 161부터 이상이네요. 160부터 문제예요. 근데 고밀도는 어때요? 미만이 문제예요. 그러니까 고밀도는요, 높을수록 좋은 거예요. 그러니까 고지혈증이라고 쓰지 않고 이상지질혈증 이렇게 쓰는 겁니다. 자, 중성지방은요, 얘도 초과네요. 201부터 문제네요. 그렇죠? 자, 여기서 단위 볼까요? 단위 전부 다 미리그램 per 데시리터네요. 당뇨하고 똑같이. 그래서 단위도 우리가 기억하시자 이렇게 하는 거죠. 이 4가지 이제는 혈액 수치를 다 외운다는 거는 조금 거시기해요. 그래서 혈액 수치보다는 얘네가 무슨 역할을 하는지만 좀 기억하시면 될 것 같아요. 얘네가 무슨 역할을 하냐면 지금 보니까 콜레스테롤이라고 이름하는 애하고 중성지방이라고 이름하는 애 크게 2가지죠. 자, 콜레스테롤이라고 하는 애는 우리가 태어나면서 살아가면서 꼭 필요한 세포막을 구성하는 성분이에요. 그러니까 내가 태어나서 세포막을 구성하는 꼭 필요한 거기 때문에 얘는 먹는 거하고 관계 있으면 큰일 나는 거예요. 얘는 먹는 거하고 상관이 없어요. 상관이 없이 부모로부터 조상으로 받은 거예요. 그래서 보통 보시면 먹는 거는 굉장히 웰빙식을 드시는데 검사만 하면 고지혈증 나오시는 분이 있죠. 콜레스테롤 쫙 높게 나오시는. 그러니까 이거는 먹는 거하고 관계가 없어요. 1도 관계가 없냐? 그렇진 않아요. 한 20% 관계가 있어요. 80% 관계가 없어요. 자, 그러면 중성지방은요? 중성지방은 콜레스테롤, 기름기긴 한데 콜레스테롤은 아니고 얘는 아까 당이 너무너무 많으면 철철철 넘쳐 흘러서 밖으로 나가게 생겼잖아요. 그러니까 너무 아까워. 너무 아까워요. 인슐린이 제대로 작용을 했는데도 당이 남을 수 있잖아요. 그러면 에너지는 너무 아까우니까 얘를 보관하자. 무슨 형태로? 피해 형태로. 그게 중성지방이에요. 그러니까 중성지방은 먹는 거하고 관계가 있어요. 80%. 그러니까 우리가 체중을 줄이시고 운동을 열심히 하시면 뭐는 해결돼요? 중성지방은 해결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중성지방은 소모 가능하다. 그래서 이제 비만인 환자 요거 체중을 줄이시면 중성지방 해결된다 이렇게 얘기를 하죠. 또 하나는 중성지방에서 기억하실 거는 중성지방이 지금 얼마까지가 정상입니까? 200까지가 정상이잖아요. 200까지가 정상인데 얘가 500이 넘어가잖아요. 그러면 내 주위에 집이나 아니면 근무하시는데 하여튼 자기가 살고 있는 그 주위에 응급실이 있는 대학병원이나 응급실이 있는 병원을 알고 계셔야 돼요. 왜냐면 중성지방이 500이 딱 넘어가는 그 순간에 췌장염으로 바로 갈 수 있어요. 1000이다? 그럼 췌장염으로 갈 수 있어요. 췌장염의 증상 배우셨어요. 명치를 뚫어서 등까지 꼬챙이가 나가는 천자통. 보통 6시간에서 8시간 아프시거든요. 기억하시나요? 무슨 혈액 검사였죠? 피검사로 리파제, 아밀라제 검사한. 굉장히 아픈, 굉장히 문제가 있는 게 췌장염이었잖아요. 걔가 뭐 때문에 오냐면 중성지방이 쫙 높아졌을 때 와요. 갑자기 중성지방이 꽤 왜 높아져요? 술하고 관계가 있다고 얘기해요. 그래서 술하고 관계 있는 우리 장기가 간하고 췌장 이렇게 얘기를 했었거든요. 췌장과 관련된 중성지방도 술하고 관계가 있다 이렇게 보시는 거죠. 자, 다 설명됐어요. 그러면 콜레스테롤 중에 총이 있고 총은 전체라는 게 알겠어요? 저밀도, 고밀도가 뭐가 틀리냐 하면 저밀도는 우리 기름기인데 혈액 중에 기름기가 얘가 혈관벽에 붙을 수 있는 기름기예요. 그러니까 저밀도는 높을수록 혈관벽에 두꺼워질 수 있는 동맥경화가 가능한 그런 기름기죠. 고밀도는요? 고밀도는 아까 잠깐 말씀드렸지만 혈액 중에 기름기를 녹이는 거예요. 그래서 혈관벽에 자꾸 갖다 붙이려고 하는 거 녹이는 기름기가 고밀도 콜레스테롤. 그러니까 고밀도 콜레스테롤은 높을수록 좋아요. 자, 높을수록 좋아요. 저 고밀도 콜레스테롤은 누구의 영향을 받아요? 누구의 영향을 받냐면 호르몬, 여성 호르몬의 영향을 받아요.
여성 호르몬의 영향을 받는데 여성 호르몬이 많이 나오잖아요. 빵빵빵 나올 때는 고밀도도 빵빵빵 나와요. 근데 더 이상 여성 호르몬이 안 나올 때가 있죠. 그럼 어떻게 됩니까? 고밀도가 뚝 떨어져요. 그래서 여성이 갱년기가 넘어가면서 고밀도 때문에 고지혈증, 여기는 콜레스테롤 고지혈증이라는 얘기를 씁니다. 고지혈증 쫙 올라가시는 분들이 꽤 많아요. 그래서 건강보험에서 우리가 건강검진을 해주잖아요. 나라 전 국민을 대상으로. 남자들은 24살부터 요 콜레스테롤 검사를 해줍니다. 4년마다 한 번씩. 왜냐면 콜레스테롤은 먹는 거와 관계가 없으니까 4년마다 해도 된대요. 근데 여자분들은요, 젊었을 때는 고밀도 문제 없잖아요. 그러니까 40세부터 해줍니다. 그래서 이런 문제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콜레스테롤 4가지 종류, 그 다음에 어떤 역할을 하는지 고밀도와 중성지방까지 좀 기억하시면 되겠습니다. 대사증후군입니다. 대사증후군은 호르몬 때문에 또는 우리가 먹어서 식사하시고 일어나는 뭐 이런 문제들 때문에 생기는 문제인데, 증후군이라고 붙이면 증상이 하나만 나타나는 게 아니라 여러 가지 나타나는 걸 우리가 증후군이라고 하는데, 대사증후군은 보시겠지만 일단은 약물 처방이 필요한 질병은 아닙니다. 그러니까 질병 전 단계들만 다 모아놓은 거거든요. 그래서 당뇨와 관련돼서 한번 시험이 나왔다 그러면 대사증후군도 우리가 좀 기억하시자, 공부하시자, 이런 게 이제 대사증후군인데, 보시면 진단이 나오겠죠. 아래 구성 요소 몇 가지입니까? 5가지죠. 5가지 중에서 3가지 이상이 있을 때, 그러니까 이 5가지 다 기억하셔야 돼요. 그 중에 3가지가 된다 그러면 대사증후군, 이렇게 얘기를 하는 겁니다. 자, 5가지를 보시면 복부 비만입니다. 여기가 우리가 이제 비만을 체크할 때 2가지입니다. 하나는 복부 비만이냐, 뭐 배가 나온 거죠. 또 하나는 우리 앞에서 배운 체질량 지수가 어떻게 되냐, 이걸 이제 보는데, 체질량 지수는 자기 몸무게를 키의 제곱으로 나눴다, 키는 메타로 한다, 이런 얘기를 했었잖아요. 근데 그 BMI가, 체질량 지수가 25가 넘어가면 과체중, 30이 넘어가면 비만, 뭐 이렇게 얘기를 했었는데, 그것만 갖고는 비만이라고 얘기하기는 어려워요. 우리 연예인들 보시면 굉장히 건장하신 분들, 어깨가 이렇게 똑 벌어지시는 분들 체질량 지수 좀 높을 거거든요. 근데 그런 분들은 운동 때문에 그런 거라서 그분들 비만이라고 얘기하지 않잖아요. 그래서 비만을 얘기할 때는 복부 비만을 많이 씁니다. 민족적 특성을 고려해서 한국인은 90cm, 여자는 85cm 이상일 때. 근데 우리는 센치로 측정하지 않잖아요. 뭘로 측정하십니까? 인치로 측정하시죠. 한번 환산해 보세요. 남자 90이면요 36이 되면 안 돼요. 여자 85면 34가 되면 안 되더라고요. 그러니까 여자는 85cm 넘으신 분이 많지 않은 것 같아요. 우리나라 대한민국에서는. 그런데 남자는 36인치거든요. 꽤 있으실 것 같아요. 그래서 남자분들이, 우리나라 남자분들이 조금 위험하다 이렇게 보여지죠. 그 다음에 중성지방이 높으신 분들 150 이상이잖아요. 150 이상이면 아까 어땠습니까? 정상치입니까? 한번 볼까요? 중성지방이 150 미만이잖아요. 미만이 정상이었어요. 200 초과가 이상 지지를 하겠지만 150은 전 단계 시작이잖아요. 전 단계 시작이면, 중성지방 전 단계 시작이면 문제가 생길 수도 있구나, 이렇게 보는 거죠. 그 다음에 HDL, 고밀도 콜레스테롤 높을수록 좋다고 했는데, 그게 낮으면 남자는 40 이하, 여자는 50 이하, 이렇게 낮으면 문제가 생깁니다. 또 혈압도 130에 85, 130에 85가 고혈압이었습니까? 우리 아직 안 배우셨는데 고혈압은 아니에요. 고혈압은 아니고, 고혈압은 140에 90이거든요. 그러니까 고혈압 전 단계 이렇게 되는 거죠. 자, 혈당도 볼게요. 공복 혈당 100 이상, 100이면 전 단계였잖아요. 지금 전 단계면 다 모아놓은 거예요. 복부 비만 빼고는 다 2번, 3번, 4번, 5번이 전 단계만 다 모아. 이렇게 전 단계만 다 모아놓으면 왜 문제입니까? 혈관 질병으로 간다는 거예요. 심혈관 질환. 심혈관 질환은 심근경색이나 협심증이나 뇌출혈이나 뇌경색으로 갈 수 있는 거거든요. 그거의 기본은 어디서 시작하냐면 복부 비만에서 시작한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때 대사증후군에서 관리하지 않으면 중증 질환으로 갈 수 있다. 중증 질환으로 갈 수 있기 때문에 대사증후군은 관리하셔야 된다는 겁니다. 약물 치료할까요? 어디에도 약물 치료하는 기준은 없어요. 그러니까 약물 치료 안 해요. 얘는 생활 습관을 고치고 생활 습관을 조절하는 겁니다. 그래서 대사증후군은 이 대사는 호르몬과 관계되기 때문에 호르몬과 관련된 이런 것들이 좀 나올 수가 있죠. 쿠싱 증후군입니다. 쿠싱 증후군은 다른 말로 쿠싱병 하면 똑같습니다. 쿠싱 증후군, 쿠싱병 똑같습니다. 자, 정의를 보시면 필요 이상의 많은 양입니다. 뭐가 많이 나오냐면
부신 피질 호르몬이 많이 나올 때. 자, 부신 피질. 부신은 맨 처음에 우리 보셨어요. 신장, 소변을 만드는 신장 위에 붙어 있는 겁니다. 그게 부신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 부신은 밖에가 이제 피질이고 안에가 속질이잖아요. 피질에서 나온 호르몬, 속질에서 나온 호르몬이 달라요. 다른데 지금 피질 얘기하니까 부신의 바깥쪽에서 나오는 호르몬은 세 가지입니다. 당질, 코르티코이드. 자, 코르티코이드가 우리가 쉽게 아는 스테로이드입니다. 스테로이드. 자, 무기질 코르티코이드. 그다음에 스테로이드 이렇게 나오거든요. 그 중에서 부신 피질 호르몬 중에서도 많이 나오는 게 당질입니다. 당 스테로이드 하는 역할을 보시니까 단백질과 지방을 단으로 전환시켜요. 시켜서 혈당량을 증가시켜요. 지방산의 활성화를 증가시켜요. 그러니까 당질 코르티코이드는 당 스테로이드는 우리 몸에서 당을 만드는 거다 이런 얘기입니다. 그러니까 자, 부신 피질 호르몬이 많이 나왔다. 그 중에서도 당 코르티코이드 많이 나왔다. 아, 내 몸에서 당이 많이 만들어지겠구나. 그래서 문제가 생긴다. 그러니까는 거의 지금 당뇨 환자하고 거의 비슷한데 당뇨 환자는 조금 다른 그런 문제가 생기죠. 자, 분류를 보시면 외인성, 내인성, 이소성 세 가지로 나눕니다. 외인성은 요 부신 말고 다른 데서 이 호르몬이 나오는 겁니다. 다른데 어디요? 부신 피질 호르몬을 관리했던 곳이 어디였습니까? 뇌에 있는 뇌하수체였잖아요. 뇌하수체에 종양이 생기는 거예요. 그래서 이 부신 피질 호르몬이 많이 나오게 하는 게 이게 외인성입니다. 또 하나는 스테로이드를 너무 많이 드시는 분도 있어요. 스테로이드 우리 뭐 피부에 뭐가 났을 때 또는 골다공증 환자들, 그다음에 면역 억제제를 쓰시는 루마토이드 환자들 이런 분들이 스테로이드 많이 쓰시거든요. 많이 쓰시면 그 스테로이드가 그 질병을 치료하는 동안은 괜찮아요. 그런데 그 치료를 넘어서게 되면 이런 문제가 쿠신병 같은 문제가 생길 수 있죠. 내인성은 뭐냐면 부신 피질 자체에서 많이 나오는 겁니다. 무슨 문제인지 모르겠지만 이소성은 부신 피질하고 부신하고 뇌하수체 말고 다른 데서 이 호르몬이 나오는 겁니다. 증상이 더 중요하겠죠. 증상은 당뇨 생각하시면 돼요. 여기 당뇨병이 있네요. 당뇨병은 누구랑 같이 다녔습니까? 관리 목표를 보니까 고혈압과 이상지질 같이 나올 수 있습니다. 또 하나는 혈관 질병이잖아요. 그 다음에 당의 영양분을 제대로 못 쓰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당의 영양분을 못 쓰니까 각 기관에 문제가 생기면서 뼈에 문제가 생깁니다. 그래서 골다공증이 옵니다. 면역력 저하가 되고요. 그 다음에 불임증이 되고요. 중심성 비만, 이 체관만 이렇게 불룩해집니다. 팔다리는 가늘어지죠. 얼굴 이렇게 문페이스라고 얼굴이 달덩이처럼 이렇게 되는 그런 현상이 나타납니다. 진단은 검사해야겠죠. 검사는 지금 부신 피질에서 호르몬이 나오는 거잖아요. 부신 피질 호르몬이 어디를 통해서 신장을 통해서 밖으로 나갈 수 있습니다. 그래서 검사는 24시간 요중 소변 중에서 유리 콜티솔을 검사를 하는 겁니다. 24시간 소변 검사 이렇게 기억하시면 되겠습니다. 또 하나는 저용량 덱사메타손 억제 검사인데 덱사메타손이 뭐냐면 우리가 시중에서 파는 스테로이드 제제입니다. 그러니까 스테로이드 제제를 먹여봐요. 그러면 몸 안에 스테로이드가 쫙 높아지면 누가 관리를 해주냐면 뇌하수체에서 몸 안에 스테로이드가 많네? 이걸 낮춰야지 낮추는 역할, 그런 역할을 하게 되는 거거든요. 그래서 덱사메타손을 썼는데 위에서 뇌하수체 또는 부신 피질에서 변화가 없어. 그러면 문제가 생긴다 이런 거예요. 변화가 없으면 양이 너무 적어서 그런가? 더 많은 양을 줘봐야지. 그러면서 고용량 덱사메타손 억제 검사를 합니다. 그래도 이게 이상이 있다 그러면 얘가 어디서 생긴다고 그랬어요? 부신에서 문제가 생기거나 아니면 뇌하수체에 문제가 생기거나 둘 중에 하나였었잖아요. 그러면 뇌 MRI, 그 다음에 이게 복부였잖아요. 부신은 복부 MRI, 복부 검사 이렇게 하게 되는 거. 혹시 종양이 있을까봐 그런 검사를 하게 되는 거죠. 치료는 뇌하수체 종양이거나 이제 부신의 종양이면 수술을 하게 되죠. 근데 종양은 없어요. 근데도 막 나오면 약물 처리를 할 수밖에 없죠. 그런 약물 검사를 하게 되는 겁니다. 자, 갑상선 중독증까지 우리가 정리를 오늘 해야겠네요. 수술요법
까지 했죠. 수술하고 그다음에 방사선 동위원소 요법 안에는 이 갑상선은 방사선으로도 치료 가능합니다. 근데 이제 지금 현재 우리 보통 임상 병원에서는 갑상선 약물을 많이 보통 쓰긴 하죠. 자, 여기서 오늘 줄이도록 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